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봇택시 운행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죠.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 등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미국 내 주당 유료 승차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테슬라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로봇 택시 공개 행사를 대형 영화 세트장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로봇 택시 공개로 과연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게 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얼마나 밀린 거죠? 네, 코스피는 0.21% 5포인트가 더 밀려서요. 2,575선까지 밀렸고요. 네. 코스닥은 0.88% 6포인트가 더 빠져서 730선마저 내줬습니다. 720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장 초반에는 반등에 성공을 상승장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역시 좀 수급적인 체력이 약하다는 게 이내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아무래도 전날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살아나면서 조정을 좀 받은 여파,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장도 큰 폭은 아니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 요즘에 늘 주시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6%도 추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안한 투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투심을 반영하듯 오늘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투심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 좀처럼 투심이 살아나지 못했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결국 오늘 7만 원 선을 내주면서 6만 9천 원까지 또 붙어 있습니다. 결국 6만 전자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이제 그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졸츠 보고서라고 하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7월 구인 건수를 보니까 767만 건. 그래서 전월 대비 23만 건 줄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좀 적게 나온 겁니다. 네.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 연준의 경기 판단 보고서, 베이직 보고서, 베이직 보고서도 나왔는데 미 경기 둔화를 측정하는 각 지역별 동향을 봤었을 때 경기 둔화로 보인다는 지역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둔화 임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심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 미 노동부의 월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에 주시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제 7월에 비해서는 8월에 16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업률은 4.2%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이 전망치에 수렴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만약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온다. 예를 들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16만 개 정도가 아니라 10만 개 초반대까지 뭐 이런 수준으로 밀리게 되면, 혹은 실업률도
4.2%가 아니고 뭐 4.5% 이런 수준으로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또 하나 더 연동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 FOMC도 지금 이달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시 한번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B컷. 네. B컷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B컷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B컷을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경기 침체 공포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좀 하락이 큰 폭으로 이어지는 것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B컷이 단행되면 연준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움직이구나.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변수 속에서 지금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관건이네요. 자, 우리 국민의 실질 소득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전기 대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 3분기 당시에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이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실질 GNI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명목 GNI도 있는데 실질 GNI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산과 비교를 하는데 물가 변동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실질 GNI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경제 여력이 줄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실질 GNI가 감소를 했나? 교육 조건이 좀 악화된 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 무역 손실분을 보면 1분기에 11조 3천억 원에서 2분기에는 이게 16조 6천억 원까지 확대된 영향이 컸다. 그럼 왜 이렇게 커졌냐? 그 당시에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무역 손실이 좀 커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 무역 손실이 커지게 되면 국내 생산 활동이나 수출이 좀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소득 증대 효과에는 미미하게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나왔죠? 이제 수치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집계가 돼서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화됐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6분기만이고요. 수출은 뭐 아시겠지만 호조세였지만 내수가 부진한 탓이다. 그래서 수출은 전기 대비 1.2% 증가를 했고 수입도 1.6% 증가를 했는데 내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이제 재화 소비가 부진한 탓에 전기 대비 0.2% 감소를 했고요. 네. 건설 투자 또한 1.7% 감소, 설비 투자 1.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속보치랑 이제 속보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속보치와 비교를 해보면 설비 투자나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은 상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투자, 정부 소비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됐어요. 네. 특히 건설 투자 이 부분이 0.7%포인트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건설업 부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이렇게 감소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 당시 1998년 1분기 이후에 26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죠. 네, 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이제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울 같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9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거였는데 KB국민은행도 이 대열에 동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날 9일부터 역시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을 하겠다.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역시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전세 대출 자금을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은행들도 지금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대출 강화 조치들을 보면 이른바 이제 갭 투자,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켠에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이제 대출길이 막혀서 분양대금 치르지 못해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바로 그곳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우는 서울 둔촌주공. 이게 이제 새로운 재건축되고 나서 이름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네. 이 곳인데 이게 12,000여 세대에 달하는 만큼 정말 대규모 단지인데 지금 입주 2달여 앞두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참 잔금 치를 때거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평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3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초기 계약금으로 20%를 먼저 냅니다. 네. 그럼 나머지 잔금 11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잔금을 치르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됐죠. 특히 이제 최근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이제 분양받는 분들이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달부터 보면 DSR 2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일단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시중은행이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치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출 조건을 강화해 버리면서 갑자기 돈을 못 구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은행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된다는 은행에 갑자기 또 막 몰려가게 되는 그래서 해당 모바일 뱅킹이 갑자기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접속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거든요.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한데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리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복현 원장의 이 발언이 은행업계에서는 또 불만인 게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또 다른 발언을 해서 갭 투자 투기 수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수요까지는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심지어 전세 대출까지 만약에 막힌다거나 이러면 이 또 못 받는 분들은 월세로 또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정책 당국자의 입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전세 대출이 이제 잔금 치르는데 쓰이지 못하니까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당국의 혼란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만 지금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로보택시 행사 장소를 이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잡았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미국 내 주당 유료 승차 건수 이게 10만 건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와 테슬라 로보택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보택시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택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이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관리자로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운전은 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의 관리자조차 없는 네. 정말 빈 차 혼자서 네. 왔다 갔다 사람 태우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흔히 말하는 인간 운전자가 전혀 없는 네. 오로지 탑승객만 탈 수 있는 그걸 이제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주행이 허용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24시간이 아니고 너 아직 불안하니까 밤에만 다녀라. 네. 그래서 밤에 야간 주행이 허용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8월에 어느 정도 괜찮구나. 자, 그러면 너 24시간 동안 운행을 허용해 주겠어. 네. 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택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용 네. 택시를 말하는 거죠. 일반 그렇죠. 승용이 아니죠. 네네네. 네. 그 승용차인데 그냥 택시로 쓰는 거죠. 택시로 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영업을 하는 택시란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이걸 정확히 법적 용어로는 유상 운송이라고 해요. 네. 돈을 내고 운송을 하는 것. 네. 그래서 2023년 8월에는 24시간 동안 돈 버는 사업을 해라라고 네.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그럼 최초로 했었죠. 했던 그 로보택시가 어느 회사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구글 웨이모하고 네. GM사나 크루즈라는 회사하고 둘이 예. 같이 하다가 네. 이제 크루즈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다. 그래서 역시. 이제 네. 그 당국이 네. 크루즈 니네는 당장 운행을 정지하세요. 네. 라고 명령을 내려서 네. 크루즈는 일단은 정지한 상태고 네. 그 뒤로 이제 구글만 네.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네. 이게 이제 5월 달에 한 주에 예. 한 5만 건 정도 그러니까 5만 명이 탔다는 얘기죠. 네, 대략 5만. 일주일에. 그렇죠. 5만 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8월이 네. 되니까 올해 주당 10만 건으로 올라갔어요. 2배로 급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용자가 빨리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의 유상 운송이 점차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겠구나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웨이모는 가능한 거고 네. 크루즈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크루즈는 현재. 이제 한번 정지를 당했고 사고가 언제까지 나서 정지 기한이 있을 거 이제 아닙니까? 본인들이 일단은 운행을 중단했고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그들은 뭐 준비가 되면 다시 또 뛰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또 둘이 경쟁하는 체제가 되겠죠. 근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두 배가 늘었으니 승차 건수가 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제 그렇죠. 청신호는 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마음이 바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금이 있어요. 아, 네. 무슨 근데 이게 비싸면 이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택시니까. 택시니까. 택시 요금 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싸게 받으면 이용 안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구글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조금 비쌉니다. 1달러 정도 아. 평균적으로. 근데 그 1달러 뭐보다 더 비싸다는 거. 일반적인 택시 타는 거 네. 우버보다. 네, 우버보다. 네. 근데 왜 네. 그렇게 했냐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팁을 좀 주잖아요. 네. 얘는 로봇이니까 팁이 필요 없다. 안 줘도 돼. 그렇죠. 네. 팁을 안 줘도 되는데 대신 1달러 더 내라. 아.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크루즈는 안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초에 8월 8일이었나요? 8월 초였죠. 네네네. 그러다가 또 10 여기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맞추는 걸 이런 좋아하나 걸 좋아하는 봐요. 것 같아요. 네. 10월 10일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개하겠죠? 뭐 저도 공개할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두고 이제 지금 예측가들마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네. 지능이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아니야, 생각보다 구글보다 지능이 떨어질 거야. 네. 라는 이제 인식들이 조금씩 있는 건데. 네. 근데 크게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사업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네. 위성 사업은 빼고 네. 일단은 이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네. 누군가한테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이익을 취하죠. 근데 이 테슬라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제조물을 네. 내가 유상 운송, 즉 운송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네. 기존의 운송 사업자들이 가져가던 이익도 네. 내가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송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 전제가 인간 운전자를 배제한 자율주행으로 갈 거야. 네.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결국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전기 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네.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니 네. 이 에너지 저장 저장 장치 장치. ESS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키우겠다. 네.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94 기가와트신가요? 그렇죠. 전년 대비 뭐 157%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난해 2분기에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ESS 사업이 6% 비중이었는데 네. 그게 1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수익이 조금 덜 돼도 네, 다른 데서 ESS로 돈이 많이 되네. 그쪽에다 이제 열심히 투입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ESS에 대한 사업의 전망성이 뭐의 좋으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ESS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팔고 그다음에 앞으로 AI로 로보택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험을 다 분산시켜 놓은 것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자. 네.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해 놓은 거죠. 일단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뭔가 뭔가 화제성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역시 좀 머스크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때 공개하면 그날이 바로 출시일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업 허가를 받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네. 10월 10날 공개를 한다고 해서 당장 11일 날 다음부터 로보택시 운행하는 거냐?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장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글은 몇 년 동안 주행 데이터를 측정을 해와가지고 지금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지능의 수준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구글보다 조금 떨어질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지능이란 건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AI가 판단하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판단을 잘 해야 사고 안 나고 주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글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네.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쯤에 하겠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있잖아요. 예. 그 FSD 그 기술을 활용한 운전기사 없는 로보택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다 타사보다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능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능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도 많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피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려면 순간순간 판단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 판단을 잘하려면 축적된 주행 데이터도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축적된 주행 데이터가 구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테슬라에서 그 로봇 택시에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장은 유상 운송 사업 그러니까 우리 성기영 선생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고 네.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지금 당장 구글처럼 사람을 완전 배제하지 못한다면 네. 일단 사람 운전자를 투입해서 네. 그냥 택시처럼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버 같은 사업이 되잖아요. 네. 우버처럼 경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네. 지능이 완성이 돼가면 이제 사람을 배제하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테슬라의 기술이라든가 뭐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기대하는데 네.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나라는 생각도 말이에요.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는 저도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살짝 해봤거든요. 이 회사의 큰 네. 사업 전략의 트랙에서 보면 네. 분명히 로보택시는 가요. 다만 시점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투자자라든가 그렇죠. 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10월 10일에 제대로 공개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기한 내에 어느 정도 출시가 돼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또 고용을 하면 어떨까? 이 기간을 좀 펼쳐놓고 보면 수익률이 그만큼 날까 생각해서 물론 그럴 주가에 수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부분 궁극의 돈을 버는 방법 중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네. 다 로보택시예요.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거기에 따른 그 이용료를 받아서 비용 최소화, 수익 극대화. 네. 그래서 우버도 결국은 지금 인간 운전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네. 자동차 제조사들도 직접 운송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만약에 10월 10일 공개를 할 때 우리가 당장은 진출하지 못하고 일단 인간 운전자 기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테슬라가 이제 유상 운송 사업 그러니까 돈을 받고 사람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사업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간 운전자를 배제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언제 될 거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네. 아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가 여러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정말 좋은 청사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수익이 벌써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탄소 배출권 이 팔면서도 테슬라가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배출권을 확보해서 주로 누구한테 팔았었냐면 전기차 준비가 안 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팔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내니까 네. 이제 잘 안 사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배출권도 분명히 좋은 수익원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과거처럼 아주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그런 수익은 아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ESS가 아주 주요한 수익원으로 되는데 네. 그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그 재미난 미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 까나리 미디어라고 있는데 네. 그 과대 광고로 악명이 높은 머스크를 계속 공격하는 미디어예요. 네, 네. 근데 그 회사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배터리 사업만큼은 머스크가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구만. 이렇게 거기서 심지어 그 상당히 비판적인 미디어에서도 네. 너의 배터리 사업은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네. 전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업이 전도 유망한가 봐요. 그렇죠. 그 미국의 연간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조금씩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렇게 봐요. 에너지 정보국이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의 주도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주도를 하는데 올해 30기가와트 이상의 저장 장치가 배치될 것이다. 즉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니 네. 신재생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보는 거고 미국에도 최근에 보면 그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가 전망한 게 있는데 네. 가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집도 결국은 저장 장치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2023년에 13%에서 네. 올해 4월에는 25%로 대폭 증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가할 것이다 했고 실제 그만큼 증가한 거죠. 네. 교수님께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제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늘 그러죠.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춘 AI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해 오고 있거든요.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테슬라에게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전기차로 만든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 운전자를 없앤다라는 전제는 변함없이 갑니다. 네. 그게 이제 과연 그 시장에서 그러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만 주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구글이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버도 뛰어들 거고 우리로 따지면 현대차도 뛰어들 거고 네. 기존의 제조사도 뛰어들 텐데 네. 항상 마지막에 종착은 지능의 수준이 우리로 따지면 IQ의 수준이 네. 누가 높으냐. 근데 여기서 IQ의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네. 예측력입니다. 네. 그 예측을 누가 잘할 거냐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는데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에 또 혹시 악재가 되는 일은 없을까요?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거나 네. 트럼프가 되거나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왜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전기차 지원 없애버릴 거야. 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누가 받냐면 테슬라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 내연기관 회사들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업체. 그렇죠. 아, 네.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고 본인 혼자만 팔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니까 그건 뭐 같이 편승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늘어나니까 본인들의 그만큼 밥그릇 사이즈도 조금 커지겠죠.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인간 운전자를 예. 대체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이제 택시 네. 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차에서도 많이 네.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의 생계와 관련돼 있는 네. 분들은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 멋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빨리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인간을 로봇이 대체하고 기계가 대체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또 일자리를 뺏어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는 지금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 회사들 다른 나라 회사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언제쯤 이게 도입이 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승용차는 이미 택시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럭도 하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수노조가 가만 안 그렇죠. 있겠죠. 미국의 이제 팀스터라고 네. 하는 운수노조가 예.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승용 부문은 이용자들이 좋아 내가 이용하겠어라고 하니까 강력히 반발을 못 했는데 네, 네. 트럭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의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언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하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네. 사전에 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좀 공론화를 네. 했으면 좋겠다. 예, 운수업체, 그다음 뭐 기업, 그다음에 이용자 해서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어디부터 투입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 운전자의 어떤 갈등이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실제로 로봇택시가 등장하고 샌프란시스코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욕도 하고 그래요. 네. 그 테슬라 관련한 이벤트라든가 뉴스 어떤 걸 좀 주목해 보면 앞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거냐 완벽하지 못한 거냐라고 판단할 때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판단하는 그 지능의 수준이 과연 구글에 버금갈 것이냐 아니면 구글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구글에 미치지 못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격 변동률 먼저 좀 점검해 볼까요? 네네. 9월 1주차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나왔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승폭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1주차라니까 1주차, 2주차 네네. 주차구역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주. 0.26에서 0.21%, 0.05%포인트나 상승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폭 축소가 아닐까 싶고요. 네. 좀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추석 전이라는 점이 좀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석 전에 이렇게 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살짝 0.17에서 0.15%로 0.02%포인트 서울은 살짝 축소가 됐고요. 네. 지방은 0%.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방은 마이너스 0.02%니까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네. 서울의 상승 속도가 이제
우리 자동차 예를 자주 드는데 엑셀레이터 밟으면 130km 가다가 지금 한 110km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잖아요. 달리고는 있죠. 잦아들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서울 외곽과 그 수도권으로 좀 확산되는 모양새로 몇 주 동안 네네.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거래량이라든가 네. 뭐 좀 확인될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뭐 9월 거래량이 지금 뭐 집계가 되진 않았고요. 일단 7월 거래량까지만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서울이 8,769건. 이 나왔는데요. 2020년 7월 11,170건 이후에 4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7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8월 거래량은 7월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철도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하는데 네. 또 이게 대출 수요가 좀 많이 몰렸잖아요.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된다고 하니까 뒤늦게 미리 받자라고 해서 8월 중순 이후에 또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아마 7천 건 이상은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서울 7월 매매 거래량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717건을 기록을 그랬어요?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서울 거래량 하면 강남 3구, 뭐 마포, 성동구, 마용성 거래가 많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월 거래량은 노원구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수도권 외곽 지역들로 눈을 좀 돌리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이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뉴스 보니까 상계주공 3단지 네. 노원구 상계동에 가면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는데요. 네. 3단지가 이제 더블 역세권에서 선호도가 좀 높은 단지입니다. 네. 전용 84가 10억 4,700만 원 뭐 신고가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네. 상계주공이 신고가 이제 막 나오는 거야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지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2,2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전용 네.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이 3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본 자체가 작기 네네.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2021년 11월에 10억 원 전고점 거래가 됐고요. 2022년 12월에 8억까지 떨어졌다가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10억 4,700만 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표본수가 많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상계주공의 신고가가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23평이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1,400세대 정도 되는데 23평을 보면 전고점이 9억 원이었고요. 6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7억 500만 원 정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계동은 그렇게 신고가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경매 상황도 보면 그래도 거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노원구에서 100% 이상 낙찰가율이 나오는 사례들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많이 샀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라는 건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무주택자들이 샀느냐를 그거를 가지고 실수요로 보는 거예요? 실수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샀느냐를 가지고도 좀 많이 판단을 하는데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생애 최초로 이제 집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생애 최초로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우리 아파트 다세대 이런 집합 건물을 산 사람이 14만 3,305명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동월 대비 16.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매수자의 52.89%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가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 근데 등기를 할 때 생애 최초라고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죠. 이 사람이 그 과거 이력이 남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가폭이 서울도 가장 컸고요. 뭐 경기도, 인천 또 서울은 37.64%나 늘어났고요. 인천은 28% 정도, 경기도는 8.5% 정도 늘었기 때문에 역시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고 있고 뭐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요. 상담 사례를 보면 그동안 안 산 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면서 최근 7월, 8월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한창 집값 오를 때 2030 세대가 뭐 연끌을 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연령대별로 그 구입 비중 같은 거 네. 어떤 게 나온 거 있나요? 일단 생애 최초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2030들이 집을 여러 그렇죠. 채 샀을 네, 가능성이 네. 없기 때문에 생애 최초 매수자만 본다면 30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30대가 6만 5,390명으로 작년 대비 19.41%가 늘어났고요. 전체의 45.62%.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사신 분들 중에 30대가 45.62% 정도 되고요. 40대가 26.25% 정도 되니까 네. 30대들이 아마 생애 최초는 가장 많은데 네. 생애 최초 빼고요. 네. 그냥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은 누구냐? 전체 매수자 전체적으로 중에서 본다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40대가 이제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2020년 이후에는 네. 30대가 주도를 했거든요. 네. 30대가 좀 많이 샀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40대가 33.2%, 30대가 31.5%, 오. 40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집 나간 40대가 돌아왔다. 자, 뭐 이게 이런. 그럼 어디 전국에서 산 사람이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입니다. 서울 아. 아파트. 일단 서울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서울 거래량을 뽑아왔고요. 그래서 서울의 40대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30대들은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책 지원, 뭐 네. 신생아라든지 신혼부부 네. 정책 네. 자금 지원을 많이 받거나 부모님 지원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 시장 분위기가 좋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40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정부 지원에서도 좀 빠지고요. 그렇죠. 네. 부모님도 이제 40대 정도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다 보면 신중하죠. 네. 금리도 신중해야 되고 작은 계획도 신중해야 네. 되는데 이 신중한 40대가 집을 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불안한 부분. 이 정도면 매수 대열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40대들이 늘어난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통계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면 이게 약간 뒷북처럼 왜냐하면 결과가 모아진 다음에 발표가 되는 걸 전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 했는데 가보면 아닐 수도 있고 아직 별로다 했는데 이미 올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시차가 생기는데 네네. 이제 9월 지금 첫 주잖아요. 지금 9월이죠. 네네. 지난 주말부터 네.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네. 좀 시장 현장을 가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뭐 30대가 많이 샀다, 40대가 샀다는 얘기는 사실 7월, 8월 통계고요. 네. 지금 이미 9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현장에 송파구에 좀 다녀왔습니다. 헬리오시티 네. 9,510세대 표본이 많기 때문에 네. 분위기 한번 체크하러 갔는데요.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기존 신고 전고점이 23억 8천만 원, 전용 84 가격으로요. 구평 그쪽 말씀하시는 구평이죠. 거죠. 네. 34평 아파트가 2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7월, 8월에 각각 24억 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제가 얼른 달려갔는데요. 가보니까 네. 분위기가 24억 거래가 되고 주춤하다고 합니다. 매수자들이 역시 이 정도 거래가 되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억, 23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24억 전고점 최고 가격 신고가가 나오면서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네. 마음이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앞서서도 이제 우리 주간 변동률 9월 1주차 통계가 나왔잖아요. 0.05%포인트 변동률이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 네. 마포, 성동구 쪽에 신고가 또는 전고점 가까이 간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매수자들이 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억에 사신 분은 내가 괜히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 뉴스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네. 사신 분들은 네. 이게 단기 투자보다는 아마 네. 필요하신 분들, 실거주자들 한 네. 5년 이상 바라보고 사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1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에 32층이 16억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23억 8천 하다가 16억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24억. 집값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예, 이게 네. 롤러코스터 같은 거고요. 네. 16억에 사신 분은 또 잘 샀다고 또 아주 또 생각할 수도 강심장이셨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집값이 한동안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에서도 네네. 좀 이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 그 실수요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이 조이기 전에
은행 창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시행한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네. 8월 중순 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 창구를 좀 찾아간 것 같고요.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은행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 통계를 보니까 저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대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 6,259억 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조 9,115억 원이니까 한 달 증가액만. 한 달 그렇죠. 증가액입니다. 네. 이게 2016년에 집계를 했는데 집계 이후에 최대 한 달 증가액이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은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뭐 집 있는 사람들 1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출 막아버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전세 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갭 투자 막겠다고 그러니까 매매 잔금일과 같은 날에 전세 잔금일이 겹치게 되면 갭 투자로 인정해서 네.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들이 시중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현장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게 자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까지 다 썼는데 다 심사도 썼는데 했는데도 갑자기, 갑자기 안 된다고. 매매 계약은 했고요. 아이고 이제 들어가야 그거는 되는데 예측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실수요자들이요. 예측력이 떨어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돈을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그 뭐 1, 돈을 2천도 어디서 아니고 구할까? 수억 맞습니다. 그래서 될 뭐 수도 있는데. 소송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아, 일대 혼란이 네. 생기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상황입니다. 앞서서 잠깐 짚어봤는데 이제 올해 2달 남았네. 11월 입주를 앞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도 네. 혼란이 꽤 컸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 11월이 되기 전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행에서는 좀 괜찮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그 문제인데요. 자,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이제 잔금을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자기 돈으로 잔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세입자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제 네. 잔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같이 되잖아요. 네. 그걸 갭 투자로 보고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최근에 뛰어들어서 갭 투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몇 년 물론 이거는 작년 초에 또 분양도 받았었죠. 네네. 내용 그래서 분양. 네. 그 계약을 잔금을 앞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의가 폭주를 했고요. 네. 세입자들도 폭주를 했고 네. 집주인들도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일단 괜찮다. 신한은행에서는 둔촌주공은 아니다. 네. 대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잠을 못 자고 있냐면 네. 11월이잖아요. 우리 8월, 9월 갑자기 자석까지 했는데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11월 돼서 갑자기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또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살짝 나와서 더 지금 걱정일 것 굉장히 같아요. 불안해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뭐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규제도 많이 풀어줬는데 최근에는 둔촌주공 일병 죽이기 아니느냐. 근데 이제 이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에 대비 지금 무척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좀 고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네. 혼란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는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규제를 한다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은행마다 또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롤러코스란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없어야 되고요. 이게 뭐 물가 완만하게. 상승률 정도 완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변동폭이 빠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도 당황해야 하고 있고요. 네. 당황하니까 급하게 또 정책을 또 방향을 틀다 보니까 네. 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전세 세입자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참? 3기 신도시 이제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네. 본청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이 이제 가장 빠른데요. 네. 인천 계양 A2, A3 블럭이 1,106가구가 이제 본청약, 기존에 사전 청약을 했고요. 이제 본청약을 합니다. 본청약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면 되고요.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청약을 하면 자동 당첨이 되고 이제 계약금을 내고 입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입주가 2026년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에 우리 핫 이슈였던 동작구 수방사. 네. 수방사도 이제 엄청난 본청약도 경쟁률이었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네. 본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또 계획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또 시장에 또 불안했던 심리가 또 안정이 될 수도 그래도 있으니까 3기 신도시 본청약 들어간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